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그래도 5% 정도 성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사적인 용도 또는 지정학적으로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투자들, 이런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중국 인민들의 삶과는 별로 관계없는 것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위협 요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위협해서가 아니고 이 정치 경제적인 세계 질서가 중국 시장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할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놓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을 우리가 쓰지 못하게 되는 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요인은 지정학적인 것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시장을 옛날만큼 활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1998년에 외환위기를 맞았었죠.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는 국가 부도가 난 겁니다. 그때 IMF가 겨우 살려줬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년 만에 그걸 완전히 깨끗하게 갚아나갔어요. 그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건 세계 이 경제 성장의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정말 훌륭하게 이걸 해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큰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중국이었던 겁니다. 그 무렵에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변해갔던 거거든요. 그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우리는 중국보다 여러 단계에 앞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기술이 앞서 있었던 거고, 자본도 많았던 거고, 마케팅 노하우도 훨씬 뛰어났던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가 비쌌던 거예요. 비싸진 거예요. 근데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가 생겨난 거죠. 우리 옆에 바로. 그래서 그 중국이 세계를 향해서 활짝 문을 연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의 자본과 우리의 노하우를 갖고 중국의 노동력과 결합을 시켜서 좋고 싼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에다 수출을 했던 거죠. 그것은 중국의 성공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성공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유럽하고 중국도 갈라지기 시작한 거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매우 불편해졌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중국의 실력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중국의 실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2020년에요. 이미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그 화웨이 스마트폰이 삼성 갤럭시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 스마트폰이 삼성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을 추월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 그런데 그때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화웨이를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대만의 TSMC로부터 반도체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게 됐던 거고,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이 사실은 살아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런 차단 조치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삼성 스마트폰은 1990년대 말에 일본의 소니와 도시바와 이런 데들이 삼성과 LG에 추월당했듯이 똑같은 일을 아마도 당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실력이 올라와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미 그렇게 돼 있던 거고, 배터리나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된 거고, 자동차도 이미 그렇게 된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러니
옛날처럼 우리의 노하우와 자본을 가지고 중국의 노동력과 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는, 이거는 이제는 그런 세상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건 끝났어요. 근데 그게 교묘하게도 미중 갈등 시기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겹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중 갈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한국은 중국과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중국에게 추월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예요. 아마 2023년에 이미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교묘하게도 미중 갈등이 거기에 딱 끼어들었던 거고, 한국 기업들이 어쩌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국이 위험 요인이기도 하고 어쩌면 구사일생을 한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을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 요인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것은 중국의 내수 시장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내수 시장. 중국 사람들이 이제 구매력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부동산이 추락을 하고 있고, 또 중국 스스로도, 중국 안에서도 이 경기 침체가 너무나 심각해서 사람들이 이제 임금 수준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동남아 일대, 또 이 동아시아,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동남아도 그렇고 중국 관광객이 넘쳐났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그야말로 뭐 거의 인해전술처럼 이 관광시장을 가득 채웠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다 끝났는데 어때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중국 관광객 많지 않습니다. 일본에도 별로 많지 않고요. 동남아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산 소비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들의 애국 소비의 성향도 생겨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소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우리에게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사실입니다. 2020년 자료를 보면 중국의 신용불량자,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신용불량이 되면 뭐 항공권도 못 사고 뭐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대상자가 2020년에는 570만 명이었는데 2023년 11월에 그게 860만, 850만 뭐 그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용불량자 숫자가 한 50%가 늘어난 거예요. 그 몇 년 사이에. 이유는 뭐냐? 그거는 뭐 너무나 뻔한 거죠.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다. 뭐 돈벌이가 안 되니까 돈을 못 갚는 거죠. 그만큼 소득이 떨어지고 그만큼 실업자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실업률 숫자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실업률이 3%대인가 뭐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지난 6월에 21.3%까지 갔다가 그 뒤로는 발표를 중단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중국의 실업률은요, 일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일을 한 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 계산을 할 때는 8시간인가 그래요. 일주일에 8시간은 일해야 그것이 근로인 것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가 되죠. 그런데 중국은 1시간만 일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실업자인 사람이 중국에서는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통계 처리가 되는 거죠. 중국은 공직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 1시간조차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20%가 넘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북경대학 어느 경제학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사실은 그것도 엉터리 숫자고, 사실은 정말 숫자를 생각해 보면 46%다.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라고 하는 건 18세에서부터 24세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소위 탕핑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일은 하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여기에 바로 허점이 있는 거예요.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뭐냐? 그건 실업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탕핑족은 뭐냐? 탕핑족은 아예 적극적인 실업자라 그러죠. 집에서 그냥 노는 겁니다. 구직 활동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탕핑족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숫자에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 북경대학 그 교수가 46%라고 했던 그 숫자는 뭐냐? 바로 탕핑족을 포함한 겁니다. 어차피 직장 못 구할 거니까 그냥 집에서 놀자. 괜히 쓸데없이 구직 활동 뭐라 하냐라고 하는 사람까지 포함시키면 그게 46%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실업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실업률이라고 하는 숫자에 잘 드러나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 소득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돈도 못 갚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살펴보면 그래요. 이 구조가 중국은 GDP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생산을 한 거잖아요. 그 생산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공공부문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소비가 한 37%가 되고 투자가 43%인가 그렇게 돼요. 이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소비보다 투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한 80% 되고 투자가 10%대예요. 근데 중국은 소비보다 투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소비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소비는 그럼 왜 줄어들고 있느냐? 그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지금 그 실업률 낮아졌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의 전체 자산, 가계 자산 중에 80%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만은 그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값이 심하게는 중국의 도시들은 1선, 2선, 3선 도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3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값 하락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한 2년 전에 비해서 20% 정도 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 재산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 줄어들고 재산 줄어들고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전쟁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적으로 전쟁 분위기가 아주 짙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관광객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 사람들이 외국 관광 안 나간다 이제. 그런데요, 외국인들도 중국 관광을 안 합니다. 중국 관광지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없어요. 왜 없느냐? 무서워서 없는 거예요. 중국 가서 말 잘못하다가는 중국 가서 중국인이랑 말 잘못하다가는 잘못하면 스파이로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왜? 너 중국의 국가 기밀을 저 외국인한테 넘긴 거 아니야?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파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한 법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렇게 무섭잖아요. 중국 가서 뭔가 중국인들과 대화하기가. 그럼 중국인들은 안 그렇겠어요? 당연한 거죠.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쟁 분위기가 아주 팽배한 겁니다. 그 전쟁은 뭐냐? 대만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이 타이완을 가서 언젠가는 점령할 전쟁을 벌릴 거야. 그게 역사적인 과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 전쟁은 분명히 필시 미국과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하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놔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줄어들어, 재산 줄어들어, 전쟁 분위기 팽배해. 그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소비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는 어떠하냐? 투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투자입니다. 첨단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화웨이가 7나노 급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스마트폰을 새로 출시를 했잖아요. 그거는 2020년에 이미 포기한 사업이었어요. 7나노 정도의 5G 반도체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일은 포기를 했었습니다. 왜? 미국이 제재를 해서 중국이 TSMC에다가 그것을 위탁해서 생산을 했는데 그걸 할 수 없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서 10나노급 그 이하의 미세 공정의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7나노짜리를 지난 23년 가을에 만들어서 출시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미국이 다 그걸 차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7나노 정도 반도체를 만들려면요.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드는 그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EUV 장비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몇 대, 그러니까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뭐 또 이재용 부회장 뭐 다 네덜란드 찾아가서 ASML을 찾아갔었잖아요. 국빈 방문으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장비 회사에 가서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EUV 장비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EUV 장비, 극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10나노 이하짜리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ASML로 하여금 그 EUV 장비를 중국한테 팔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EUV 장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7나노짜리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웨이가 7나노짜리 반도체를 가지고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을 만든 거예요. 뭐냐,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거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EUV 장비가 아니고 EUV 이전에 DUV 장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DUV 장비라고 하는 것은 7나노를 그거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은 그 장비는 있는 거예요. DUV 장비는. 그런데 그 DUV 장비를 가지고 여러 공정을 거쳐서 7나노짜리를 만든 거예요. 이게 멀티 패터닝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삼성전자도 안 하고 TSMC도 안 하고 인텔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EUV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죠. 7나노 정도를 만들려면. 그런데 중국은 그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DUV 장비를 가지고 엄청나게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걸 겨우겨우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 그 성공률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낮은 거고 만들다가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걸 만든 거예요. 자, 이게 다 투자 아닙니까?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엄청난 원가를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거 다 투자인 거예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미사일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우주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도 그렇고 중국은 여기에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투자인 겁니다. 근데 수익률은 낮아요. 왜? 기술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 수익률은 낮아. 소비는
떨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